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앞으로 생리학, 생화학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올해 있을 44회 영양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우리 생리학이라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듯이 식사요법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생리학하고 식사요법, 그 다음에 이제 영양교육을 묶어서 우리가 이제 60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생리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게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리학을 기본적으로 해두지 않으면은 또 식사요법이 제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생리학은 가장 기본이 되는 식사요법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영양사 준비를 위해서 생리학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영양사 시험이 22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자, 그 중에 이제 1교시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2교시 과목이 있는데요. 1교시 과목이 12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교시가 10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생리학하고 생화학은 둘 다 1교시 과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보통 1교시 과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과목이 영양학 및 생화학이요. 이거 60문항.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목이 뭐냐면은요, 영양교육하고, 그리고, 식사요법 및 생리학이에요. 요거 합쳐서 이제 60문항. 그래서 총 12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생화학이 하나는 영양학하고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생화학하고 영양학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 두 과목을 같이 공부하면 좋다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생리학을 이렇게 영양교육처럼 따로 두지는 않고요. 식사요법하고 묶어놨죠. 이 두 과목이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생리학이 제대로 바탕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식사요법을 공부하기 쉽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영양학을 공부하면서 생화학을 같이 공부하면 둘이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영양학 및 생화학에서 생화학이, 그 다음에 식사요법 및 생리학에서 또 이렇게 생리학이 이렇게 같이 끼어 있는데요. 문항수로는 생화학이 더 훨씬 많은 문항에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생리학 및 생화학을 우리가 2달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한 과목을 2달 동안 하죠. 근데 우리가 생리학, 생화학 두 과목을 2달 동안 우리가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금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중간에 한 번쯤은 보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생각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화학하고 생리학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조금씩 이렇게 나가긴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가 1시간 반 정도는 생리학을 하고 1시간 반 정도는 생화학을 하고 이렇게 하면 진도가 너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요. 먼저 첫 번째 달에는 생리학을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에 이제 생화학을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리학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생화학을 가는데 우리가 이제 생리학에서 이제 공부할 거, 이제 생화학에서 공부할 거, 이거는 같이 순서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먼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생리학을 먼저 시작을 하긴 해요. 근데 나중에 다 공부를 끝내고 보면은 오히려 더 생화학이 쉬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순서는 생리학 먼저, 나중에 생화학을 진행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120문항을 시험 볼 때요. 시간은 100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120문항이 100분 동안 시험을 치른다 이 소리는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다 풀고 답안지 작성하는 데까지 100분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소리냐면요. 문항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120문항을 100분 사이에 다 풀고 답안까지 작성하는데 시간이 절대 부족하지가 않아요. 심지어 이제 빨리 푸는 학생들은 또 시간이 남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문항이요, 단순하다는 소리예요. 단순한 문항이 제일 많고요.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생각하는 문제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문제가 많을까요? 아니요. 그럼 생각하는 문제가 많으면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일부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좀 고난이도의 문항이 몇 문항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 이제부터 시험 문제가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그닥 어렵지가 않았어요. 문제가 되게 쉬웠던 게 뭐냐면 이론을 알고 있으면 가장 기본적인 이론 같은 것들을 되게 단순하게 물어보는 그런 문항들이 주로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게
작년에 합격률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낮았거든요. 54.9%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 이제 40회, 41회, 그 다음에 42회가요, 다 60%대였어요. 그래서 뭐 40회하고 41회는 한 6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42회 같은 경우에는요, 69.8%, 거의 70%죠. 그럼 10명 중에 7명의 학생이 합격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문제가 되게 쉬웠죠. 근데 그 다음에 봤던 작년 시험이 55%로 뚝 떨어졌는데, 그럼 문제가 되게 어려웠느냐? 아니요. 하나도 안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합격률이 낮았다는 소리는 제대로 준비를 안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문제가 너무 쉬웠으니까 그냥 대충 문제집 보고 대충 문제다 외우면 합격할 거야, 이렇게 충고를 들었던 학생들이 아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문제집하고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합격을 해요. 내가 다 알고 있는 문제네? 그럼 손쉽게 풀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이제 시험을 보고 그 학생들이 반응이 극과 극이었어요. 되게 쉬웠어, 이렇게 말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되게 어려웠어, 이렇게 말하는 학생이 많았는데, 그러니까는 비슷한 문제도 있지만 문제집하고 그러니까 문제집에서 보지 않았던 문제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근데 기본 이론만 알고 있으면, 다 이론책에, 저희 학원 이론책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론만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 아주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다수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요, 문제집의 문제답을 외울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부터 탄탄히 해주시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을 탄탄히 해두시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푸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먼저가 아니에요.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기본 이론, 지식을 바탕으로 탄탄히 다져놓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게 됐으면 다양한 문제를 통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구나, 경향을 살펴두시면 되는 겁니다. 연습 차원에서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론 먼저 공부하는 건 정말 당연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리학을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건지는 조금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1페이지 잠깐 펴보실래요? 자, 1페이지 보시면은 인체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먼저 여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생리학에서 뭘 공부해야 될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생리학 하면은요,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거기 1페이지에 거기 다 쓰여 있어요. 자, 우리가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구조적이면서 기능적인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게 바로 뭐가 되냐면요, 세포예요. 구조적, 기능적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게 세포입니다. 그래서 사람도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60조에서 한 100조 정도의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세포들 중에 형태나 기능이 같은, 형태나 기능이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줄 수 있어요. 형태나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만드느냐? 조직을 만들어요. 조직. 나하고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서 조직이라는 걸 만들어. 우리 조직. 자, 그럼 이런 조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봤더니요, 상피 조직, 결합 조직, 자, 그 다음에 근육 조직, 그리고 신경 조직. 이런 조직들을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상피 조직이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피부 같은 거예요. 가장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피 조직은 가장 바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체표면이라든지, 그러니까 체표면. 여러분, 간혹 이렇게 체표면이라는 말 많이 이렇게 들어보죠? 표면이에요.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는 표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부 같은 것들. 자, 그 다음에 내장 벽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근육 조직은 말 그대로 근데 결합 조직이라는 걸 좀 생소하죠. 자, 여러분, 이 결합 조직, 뭘 가지고 결합 조직이라고 하느냐? 뭔가를 연결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뭔가를 채워 넣는 조직이라든지. 우리가 보니까 여러분 거기 설명이 나와 있죠. 조직이나 기관 사이를 둘러싸거나 채워 넣거나 연결시켜주는 조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직에는 뭐 콜라겐, 엘라스틴이라든지 뼈 연결해주고, 연골,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주죠. 그 다음에 혈액이요. 혈관이라는 걸 채워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이하게 알고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혈액이 결합 조직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혈액을 따로 공부할 거거든요. 근데 이 혈액은 알고 보면
결합 조직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근육 조직, 알고 보면 여러분 심장도요, 심장 근육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내장근이라고도 들어보셨죠? 그래서 위나 소장이나 대장 같은 경우에도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소리는요, 근육으로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다음 우리 팔다리 움직일 수 있죠? 근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팔다리 근육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근육 조직은 여기에서는요, 요 단어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돼요. 수의근과 불수의근.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소화기계라든지 순환기계 이런 거 하면서요, 수의근, 불수의근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단어가 이제 어떻게 다 차이가 있는지 구분하는 정도만 우선 해두시면 돼요. 자, 수의근 하면은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 수의근. 그래서 여러분, 팔다리에 붙어 있는 근육 보세요. 팔다리에 붙어 있는 근육들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죠. 이런 애들이 바로 수의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팔다리에 붙어있는 골격에 붙어있는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팔다리에 붙어있는 이런 근육들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수의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앞에 불자가 붙으면 반대가 되겠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장에 있는 근육들, 소화관들 같은 경우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내장근들은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불수의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심장 근육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장 근육. 여러분 심장에 있는 근육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런 애들이 바로 뭐예요? 불수의근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요, 이 근육, 수의근, 불수의근의 의미 파악해 두시면 돼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 수의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면 불수의근이다. 그 정도 우선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또 조직들이 뭐예요? 상피, 결합, 근육, 신경 조직들이 모여서 뭘 만드느냐? 기관이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관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기관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입, 이것도 기관이에요. 식도, 이것도 기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위, 소장, 대장, 이런 것들이 바로 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입, 위, 식도, 소장, 대장 이런 것들 우리가 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이 기관들을 또 묶을 수가 있어요. 이런 기관들을 묶어서 뭐라 그러느냐? 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입이나 식도나 위나 소장이나 대장은요, 다 연관된 기능이 있어요. 얘네들은 다 뭘 수행하는 곳이냐면 소화와 관련된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화와 관련된 기관들을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소화기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화기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화기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번 보세요. 기관, 기관지, 폐. 이런 건 뭐와 관련이 있어요? 숨 쉬는 것들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숨 쉬는 것과 관련된 기관들을 묶어서 뭐라 그러느냐면 그죠, 호흡기계. 그래서 여러분 책 보세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소화기계, 순환기계, 호흡기계, 비뇨기계, 근육계, 신경계, 감각계, 내분비계, 생식기계 이런 개들이 모이는 거죠. 이런 개들이 모여가지고 뭘 구성하느냐? 사람의 신체를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학에서 공부하는 건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개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얘네들이 우리 체내에서 담당하는, 우리 몸을 위해서 담당하는 기능이 뭐냐, 이걸 공부하는 게 바로 생리학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리학에서 공부할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개들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관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원래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적에 생리학 책에 보면 이걸 다 공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학교처럼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영양사를 위한 생리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 오늘 책 차례를 보시면, 차례로 앞에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뭐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아까 그 조직 중에요, 결합 조직 중에 뭐가 있었어요? 혈액이요. 우리 혈관에 혈액이 흐르지 않으면 사람은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혈액 따로 공부하고요. 개들 중에요, 소화기계, 순환기계, 비뇨기계,
그 다음에 호흡기계, 신경계, 내분비계까지를 공부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네 가지를 한번 묶어볼까요? 혈액, 소화기계, 순환기계, 비뇨기계. 여기서 대다수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거기다 표시해두세요. 혈액, 그 다음에 소화기계, 순환기계, 비뇨기계. 거기 표시해두시면요. 여기서 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각각마다 한 문항에서 두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한 문항에서 두 문항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6에서 8문제 정도가 보통 이거 뭐 제일 적으면 6문제, 많게는 10문제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출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럼 나머지 호흡계, 신경계, 내분비계에서는 원래는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왜 하는 거냐면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게 식사요법하고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식사요법에 가면은요, 호흡계 질환, 그다음에 신경계 질환, 내분비계 질환에 대해서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질환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면 기본적인 용어라든지 기본적인 그 기관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기능이 뭔지를 알아야지 질환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질환을 파악하고 식사요법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식사요법 시간에 생리학이 너무 기본적인 것까지 얘기를 하려면요. 식사요법 시간이 너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 시간 내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6장, 7장, 8장은 식사요법을 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6, 7, 8장은 아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주로 봐야 될 건 뭐예요? 혈액, 소화기계, 순환기계, 비뇨기계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뭐 이제 주로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는 2장, 3장, 4장, 5장을 기준으로 공부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2장, 3장, 4장, 5장을 기준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리학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면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초 이론을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론을 했다고 해도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고 문제 출제 경향이라든지 어떤 문제 이렇게 문제가 이론으로 어떻게 나올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는 대부분 이론과 함께 뭘 같이 보느냐 수업 시간에 문제를 같이 봐요. 그래서 이론과 문제는 항상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 다 나간 다음에 문제를 이렇게 나가는 형태가 아니라요. 오늘 혈액에 대해서 공부했으면 오늘 수업 시간 내에 거의 혈액에 대한 문제를 다 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 들었죠.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들 이제 노트 필기했죠. 그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그 이론에 대한 문제까지 풀어두게 되면은요. 완벽하게 모든 걸 다 내용을 기억은 못하더라도 되게 중요한 사항이라든지 또 이렇게 기억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은요, 이렇게 웬만한 것들을 좀 기억하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업 시간 내에 이론과 문제 푸시면,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복습.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날 한 내용은 반드시 그날 꼭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복습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오늘 할 내용을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하는 데는 1시간만 있어도 충분히 복습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요, 몇 달 뒤에 복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필기한 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가 시간 절약도 하고 그다음에 내용 정리도 하기 위해서요. 그날 한 내용은 꼭 그날 집에 가셔서 한번 복습을 해주세요. 그럼 이게 그럼 수업이 여기서 끝나느냐?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거에서 끝나느냐? 아니요. 한 번 복습할 기회를 더 드립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은요. 조금 일찍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20분 전에는 오셔야 돼요. 뭐 나눠드리느냐면요. 그 전주에 했던 내용과 관련된 복습 프린트물을 나눠드립니다. 문제 프린트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우리 열심히 복습해 왔잖아요. 그 복습한 것도 일주일이 지나면요, 또 가물가물해져요. 가물가물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할 기회를 또 한 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습 프린트물을 푸실 적에는요, 되도록이면 책을 보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실력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주세요. 본인의 실력대로 문제 한번 쭉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그 수업 시간에 답 가르쳐 드리니까 답 확인을 하면서 틀린 문항 다시 체크했다가 나중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모르고 지나쳤던 것들 다시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문제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채워두시면 생리학에 대한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요 시스템을 얼마나 또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가져가시는 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냥 그냥 프린트물 나눠주는데 그냥 수업 시간에 답만 체크해서 가져가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거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요 시스템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다음에 한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게 학원 카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양 만점, 위생 만점 요런 카페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돼요. 이 카페에 들어가면 뭐 시험에 관련된 그런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다 공부를 하신 다음에는 이런 걸 통해서 모의고사 문제도 풀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카페도 적절히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